오늘 여기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아까 이제 구청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 소개, 동의서 안내, 추정 분담금의 이해 요 한 3개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제 제 설명 중에서는 아마 추정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을 겁니다. 제도의 이해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책자로도 많이 나와 있죠. 동의서도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동의서에 대해서 각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에 질문하려고 해도 조합도 바쁘고 조합이라기보다 이제 그냥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겠죠. 바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추진 주체분들이 설명도 많이 못 하시고 해서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공개돼 있죠. 동의서 어떻게 받고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역 현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미아동 187-1번지, 187-5번지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예전에는 쌍문동에 살았었고요. 이제 신혼 때. 그다음에 이사 와서 산 게 이제 성북구, 미아동하고 가까운 성북구에 살았고, 제가 부동산 오기 전에는 한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건설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아파트, 북한산시티, 그때 제가 대리 때인데 엄청난 미분양 그때 기획 업무를 수립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 오랜만에 와봤는데 굉장히 좀 저도 관심 있는 지역이라서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개 구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를 뭉치고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제도 설명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미아동 187-1번지의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 약 4,228제곱미터, 3종 일반 지역이고요. 토지 소유자는 약 36명입니다. 이건 이제 최종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36명이 맞는지, 37명, 35명인지 그때 확인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에서는 여기는 차량 통입 가능하고요. 내용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 도로, 그다음에 이쪽 도로, 차량 통행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는 이제 그래도 700m 반경 내에 지하철역, 수유역이 있어서 교통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용적률은 250% 이하, 3종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용적률을 많이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하는 거고 용적률을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구역을 보시면서 이제 또 설계를 해보시면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북측에 대지 경계선이 있고 아파트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의 높이 제한도 많이 받습니다. 일조권도 많이 받겠죠. 그런 것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설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리고 187-5 바로 옆에 붙어 있죠. 4,400제곱미터고 똑같이 3종 일반 주거이고요. 토지 소유자 약 53명. 역시 이제 차량 통행 출입구는 이제 지도에서 보신 거와 똑같고, 여기도 역시 미아역, 수유역 같이 붙어 있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을 할 때는 250m를 부르는데 우리가 통상 볼 때 이 정도면은 역세권 지역으로, 주거 지역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번동입니다. 469-27번지 일대고요. 여기는 요게 이제 천변호고, 천변 이제 수변 공원이 있죠. 산책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아파트가 있고, 요 안쪽으로 들어온 요게 네모나게 생긴 요 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700m 반경 내 수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구역 모두 공이 위치적으로는 양호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 200% 이하입니다. 간단하게 구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시겠죠. 각 구역들을.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봤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지금 추진하시는 3개 사업은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란 도시정비법,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운영 관리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재건축을 분리해서 만든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2017년에 제정이 돼서 2018년도에 시행이 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럼 소규모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어떻게 했냐? 작은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물론 2017년 이전의 도시정비법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명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제도는 2012년도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2017년 제정 시에 이거를 따로 묶어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새로 만든 법이 굳이 필요한가? 도시정비법으로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잘 보시면은 뭐 10년 걸렸다, 15년 걸렸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인허가 하는데 교통영향 평가하면서 뭐 1년, 2년 걸렸다, 뭐 환경영향 평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도시정비법을 잘 보면은 거의 규제 일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뭐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허가가 안 돼, 이런 쪽으로 규제하는 쪽이 많아요. 대신 규모가 작은 데는 그렇게 규제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다는 거는 그 아파트 단지 큰 단지가 올라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쌍문도봉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이 이제 종로였는데 출근하는데 보통 한 40분 정도가 걸리다가 어느 날 오는 길에 동서문 구역 재개발 5,000세대인가 4,500세대짜리가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15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출근이. 그 얘기는 큰 단지가 들어오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최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수 없어요.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짓고 싶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더 많이 짓는 순간 도로를 더 깔아야 되고 또 공원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사항이죠. 근데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률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특별법,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한 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유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유형이 있고 또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보면은 자, 자유주택 정비 뭐 하나씩은 이제 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자유주택 정비는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고 단독주택, 뭐 제 옆집, 친한 옆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집이 노후하다 보니까 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옆집도 노후되고 새로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짓는 겁니다. 같이 짓는데 그 경우에 혜택을 줍니다. 맞벽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규모가 되고 서로 용적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서로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그 합의 범위 내에서 어떤 각종 혜택을 줍니다. 뭐 나중에는 저금리의 금융지원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로주택 정비나 소규모 재개발 이런 유형하고 약간 동떨어지게 자기 집을 새로 짓는다. 근데 혼자는 안 됩니다. 옆집하고 질 때 그때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규모가 제일 작게 단독으로 한 경우에는 10가구 미만, 10가구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 2집, 3집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자유주택 정비하는 유형은 실제로. 다세대의 경우에는 20가구 미만, 20가구 미만 이 정도 되는데 실제는 2집, 3집 정도가 모여서 새로 집을 짓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축 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옆집하고 집을 새로 짓고자 할 때 두 집이 합의를 해야겠죠. 합의를 하면 그 협정을 맺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땅이 뭐 50평에 제 지역은 뭐 일조권이나 이런 거 옆집하고 뒷집을 봤을 때 2층, 4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옆집은 3층밖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협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면은 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용적률이 저쪽에서 혜택이 있는 걸 이쪽으로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정을 합니다. 이게 제도화되어 있고 이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는 뭐 이게 이제 소규모 정비법, 아까 말씀드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말고 건축법에도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제도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로. 자, 정의를 보시면 가로 구역에서 가로 두 글자인데 한 글자로 뭐죠? 길. 길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개발을 하는 얘기죠. 자, 한 개 구역이 있는데 자, 여기 구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길입니다. 길인데 이 길이 여기 다 막다른 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기를 통과해서 다른 동네로 가고 이런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어지는 길이라면 이 길을 포함한 이렇게는 개발을 못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 길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까 재개발재건축 말씀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영향은 좋은 영향 미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나쁜 영향이에요. 차 막히죠. 공은 없죠. 사람 많아지면 관공서에 어떤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주민들 넓혀야죠. 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대신 하나의 도로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런 영향은 최소화되겠죠. 그래서 가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라. 길 범위 내에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 길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단독은 10가구 이상이 조건이고요. 다세대도 20가구 이상, 단독 다세대 합산해서 20가구 이상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미만이었죠. 여기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내를 범위로 합니다. 1만 제곱미터가 넘어서는 순간 소규모 주택 정비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그냥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다만 관리지역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공시행시 또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1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은 사업 시행 인가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합니다. 그 외에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건축 사업한다. 그럼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또는 연립단지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구분하는 게 뭐죠? 그냥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나 연립단지들, 옛날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된 주택단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거는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된 단지하면 뭐 옛날에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아파트 또는 연립단지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건축입니다. 소규모의 재건축 사업. 자, 아파트 또는 연립단지군인데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소규모 재건축. 굳이 일반 도정법에 재건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또는 조건이 되면 가로주택 정비로 가능합니다. 자, 소규모 재건축은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하고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당연히 기존이 아파트나 연립단지 사업 승인을 받았던 옛날에 주택단지라고 하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할 수밖에 없겠죠. 재개발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0가구 미만이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넘었으면은 뭐라 그랬죠? 도정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조례로서 정한 노후 불량 건축물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 관계없이 여기는 재해 위험이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역시 1만 제곱미터 미만을 조건을 합니다. 역시 그리고 시행 방법은 사업 시행 인가에 따라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개발인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소규모 재건축이 있는데 왜 재개발이 없냐? 뭐 이런 논리로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역세권, 자, 법에서 역세권은
250m 범위 내입니다. 여기도 뭐 700m 범위 내에서 뭐 우리가 주거 생활하면서 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개발 사업을 위한 역세권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상업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250m를 기준으로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여태까지 그 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들어왔던 게 경기도 광명 쪽에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 제도는 아마 다른 사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은 일단 현행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 자료에 넣지만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여기서 이런 얘기 있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쭉 보다 보면은 관리지역이란 말이 있어요. 관리지역에서는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요겁니다. 10만 제곱미터 이내, 10만 제곱미터면은 굉장히 크죠. 한 3만 평이 넘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자, 광역적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재개발 사업으로 하겠죠. 근데 재개발 여건은 안 되고 그 재개발 사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상업시설이나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가로주택 사업을 하나씩 드문드문 짓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뭔가 광역적인 그런 시설을 넣을 필요가 있는,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우리 현장 답사하고 이 소규모 정비 관련해서 성남시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면적이 정말로 10만 제곱미터 훨씬 넘죠. 한 4만 제곱미터 정도가 넘는데 거기는 전체가 다 노후 지역인데 도로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씩 가로주택 정비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디는 가로주택 정비 사하고 오늘 존치하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약간 난개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서울은 워낙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죠. 근데 경기도만 넘어서는 순간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안에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은 이제 사실은 실제 실행은 안 될 겁니다.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 정비는 여기서 각각의 주민들이 또 10채, 2채씩 모아서 집을 짓는, 또 여기 가로주택. 요렇게 소규모 정비가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관리 계획 수립한다는 거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다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규제도 물론 있지만 이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기반 시설을 지원을 해주죠.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공영주차장, 공원 등 거점 사업을 한 경우, 거점 사업을 하는 거는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죠. 이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중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시설, 뭐 어린이 공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회 주차장, 공공 주차장 이런 것도 많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동 이용 시설도 상당히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관리 지역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 이 관리 지역을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모아타운입니다. 서울시는 이 그 법에 있는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이라는 이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만의 특화된 제도를 만든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근데 이 관리지역 같으면은 공기업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우리 관리지역 할래, 우리 모아타운 할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나 솔직히 신통구역 다 아시죠? 다 공모를 통해서 조건 검토를 하고 주민들 다 호응도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그제서야 공모 중에 선정을 해서 지금 뽑습니다. 좀 주민들이 이제 우리 할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관리지역 지정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블록별 개별 정비 사업,
전체 구역을 지정하고 블록별로 개별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어디는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사업 시행 늦는 경우도 있고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자체가 이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제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세 가지 뭐 네 가지겠죠. 소규모 재개발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관리 지역에 대해서 개념만 약간 설명을 드렸고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뭐 시간적 여유도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설명이나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조합 방식, 신탁 방식, 공공 시행 방식.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조합 방식으로 할 거냐. 물론 조합 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우리 공동 시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오면은 어디 신탁사도 오고 어디 시행사도 오고 다 이렇게 옵니다. 와서 그럼 주민들 헷갈리죠. 옛날에는 이것만 하면 돼요. 조합형 설립해서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신탁도 만들고 공공시행도 만들고 했냐. 예를 들어서 뭐 LH, 서울시 같으면 SH가 와서 공공이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임대주택도 내놓고 다만 임대주택 내놓는 대신 그 혜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이외에 민간 또 시행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정개발업자라고 해가지고 조합과 신탁이 또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민간도 같이 할 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조합, 신탁, 공공시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아는 방법 그리고 제일 유명한 방법 조합 방식은 그냥 사업 시행자를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만들어내서 가는 겁니다. 순수한 진짜 민간 개발, 자체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조합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소규모 정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생략해서 갈 수도 있고 신통기획도 생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행자가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합과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는 뭐죠? 조합원입니다. 조합은 하나의 법인이고요. 법인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체가 조합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은 뭐 토지등 소유자 동일하면은 조합원이 되겠죠. 나중에 조합 정관이 필요하고 조합 설립 인가 법인 등기 요게 기본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 요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은 뭐 뭐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 가장 유명하죠.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총회에서 뽑아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그 외에 굵직굵직한 의사결정들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 모든 결정의 가장 큰 것보다 총회. 대의원회도 있죠.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행위, 총회에서 뭐뭐 하는 거를 실무적인 걸 대의원에서 결정해라. 이런 거, 위임받은 행위. 또는 일상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에 나와서 일반적으로 역할이 부여된 행위는 대의원에서 하겠죠. 하지만 법에서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항목들이 약 20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책임은 누가 지냐? 당연히 조합원이 지겠죠. 결정을 했으니 책임지는 겁니다. 장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망하든 내가 성공하든 내 책임이고 내 이익입니다. 다만 조합은 순수 주민들이 만들죠. 그럼 조합장님이나 임원들 체계는 조합원 중에서 나오죠. 물론 전문 조합원 제도는 있습니다. 법에. 하지만 대부분 다 지역 내에서 좀 능력이신 분이 조합장도 하시고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 능력이 좋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소규모 정비를 떠나서 모든 정비 사업에서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의 업무 능력이 강력하다. 그리고 정말 합리적이고 잘한다 하면 어떤 사업 유형보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조합 방식입니다. 비용이 안 들잖아요, 많이. 근데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죠. 뭐 무능력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사건 사고로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100개 조합 중에서 2개, 3개가 신문에 나오면은 다 그런 줄 아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하게 잘하는 조합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조합이 있는 거고, 다 그게 만약에 모두가 다 이런 비리나 무능력하다면 이 제도가 남아 있겠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색안경을 볼 필요도 없고 아주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데 방식이 하나고 항상 조합원 오고 조합 집행부 간에 그 유대와 호흡과 어떤 정보 교환 이런 게 또 훌륭하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뭐가 있죠? 사업비 조달이 좀 어렵죠. 주민들이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어서 빌려와야 되는데. 다행히 서울시는 기금 대출을 해줍니다. 뭐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허그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시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 돈입니다. 서울시 돈이고요. 서울시 기금이 허그에서 운영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서울시 안에 있는 그나마 서울시 안에 정비 사업은 조금 낫습니다. 근데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재원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단점이죠. 자, 신탁 방식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신탁사가 14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무궁화, 코람코, 대한토지신탁, 쭉 시어보면 14개 정도 무리자산신탁. 최근에 이제 그다음에 그쪽 3개도 어떻게 보면 14개 굉장히 작은 것 같죠. 전국에 재개발자금 조합이 2,000개나 되는데 거기에 소규모 정비까지 하면은 더 많죠. 많은데 14개밖에 없다. 근데 이 14개 업체가 이쪽 참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근데 적다고 하면 적은데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을 운영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다른 사업체에 비해서 과연 적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또는 대행자가 됩니다. 대행자가 된다는 거는 대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조합은 살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다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되는데, 자,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거는 이 의사결정 권한을 다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읽어보시면, 자, 법적 요건은 이 조합 방식에 동의하는 것처럼 동의를 다 해주셔야 돼요. 신탁을 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니까 하는데 다만 시공자를 선정한다,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한다,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런 중요한 거는 총회를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각 시행자들이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 그 민원이 많아서 요즘은 신탁업자 또는 공공 LH나 SH가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굵직한 것들은 주민한테 맡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 책임을 누가 지냐? 당연히 신탁업자가 져야겠다는 게 우리가 시행자라고 하면 시행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상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원이 집니다. 그래서 아니 신탁 시행하면은 다 손해나면 너네가 책임져야지. 근데 모든 신탁 계약서나 하다못해 LH의 시행 계약서를 봐도 이 시행자가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조합원이 돈 안 내고 시행자가 돈을 더 낸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럼 뭐냐? 정체는 신탁 수수료를 받고요. 여기는 시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시행자가 최소한 자금 조달을 해줘야죠. 대여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조합보다는 민간보다는 최소한 낫겠죠. 여기는 많이 하는 데니까. 또 그래서 전문적 사업 관리가 가능하고 의사결정 등이 빠릅니다. 하나하나를 다 총회에 맡길 거냐? 그렇진 않죠. 여기는 중요한 것만 총회에 맡기고 나머지는 시행자가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좀 셉니다. 통상 과거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셌냐 하면 총 사업비, 총 매출의 4%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사업비 총액으로 해가지고 7% 이상 가까운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경쟁이 되고 신탁사 쪽에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게 수수료 때문에 여의도 쪽에서 문제가 한 3, 4년도에 많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국토부나 이런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켜서 지금은 사업비 한 4% 수준 왔다 갔다 합니다. 총 사업비에. 큰 돈이죠, 어쨌든. 왜? 조합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돈이 안 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신탁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신탁 등기하면은 풀면 돼요. 했다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주 철거를 할 때는 신탁 등기는 통상 다 하거든요. 재건축이나 이런 건데 여기는 그거 말고 신탁을 합니다. 신탁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너무 거부감을 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모든 토지증 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항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행 방식, LH 등이라 하면 도시정비법이나 모든 법에서 LH와 지방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서울에 어디 있죠? SH공사, 서울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동의 방법을 다 취해야 되고요. 의사결정도 신탁과 비슷합니다. LH 등이 의사결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하는 거고요. 이 총회는 즉 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총회가 아니죠. 주민대표회의 이런 총회를 합니다. 책임 누가 지냐? 안타깝게도 여기도 소유자가 조합원이 집니다. 장점은 당연히 신탁사업과 같이 초기 사업비 조달이 아주 용이합니다. 훨씬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좀 쌉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이 하면 그냥 싼 자재를 쓰기 때문에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옛날에 주공아파트 보면은 약간 싸게 졌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공 입장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은 원가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집을 그 마감을 필요한 사항, 고급망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이건 다르죠. 여기는 자, 의사결정은 중요한 건 어떻겠죠? 사업 품질 등도 조합원이 결정을 합니다.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도 동등하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쌉니다. 공사비 관리를 잘해서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행은 통상 시공사를 선정하고 돈을 어떻게 주냐 하면 공사한 만큼 시행자가 돈을 줍니다. 10% 했으면 10% 주고요. 20%하면 20% 줍니다. 근데 이 조합 방식은 어떻게 되냐? 10% 하든 20% 하든 분양이 안 되면 돈을 못 줘요. 그래서 그거를 금리로 이자를 따지면 공사하고 돈 주는 게 훨씬 원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싼 거지 품질을 낮게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사업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역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신탁 수수료도 총 사업비의 4% 수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가 4%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은 꾸준하게 이제 내려서 3.5%, 3.7% 이렇게 내린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LH가 하면 감리비는 안 들어요. 자체 감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공사비에서 절감한다. 이게 이제 공공시행의 하나의 내놓는 그런 장점입니다. 수수료는 그만큼 부담해도 공사비에서 더 싸게 하기 때문에 이익 아니냐. 또 공공시행을 하면은 또 있죠. 임대주택을 또 지어야 되는 거. 물론 임대주택 짓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금액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임대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어디나 있죠. 자, 신탁 방식에 대해서도 여기도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수수료에 대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이만큼 부과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상당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가 메리트를 갖고 상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조합이 제일 좋은 거고 이렇게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느 방법이나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정개발자와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다 대가가 있습니다. 조합 방식 가장 효율성도 높고 원가에도 낮고 좋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는 거고 신탁 방식은 경쟁이 많이 되겠지만 큰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경합을 하죠. 그러면 나름대로 수수료 내려갈 수도 있고 조건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방식은 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메리트를 또 갖고 오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 자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 절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뭐 설명드릴 이유가 없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포커스로 얘기하면 자 앞단계 가장 좋은 게 우리가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안 해요. 기본 계획은 주민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원래. 기본 계획은 서울시가 10년에 한 번씩 세워요. 재개발구역 들어가려면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재개발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재정비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5년짜리 계획이 항상 서울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말겠다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소규모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안 해도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왜 하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이 집을 짓는데 주변은 어떨까?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 개발이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상가를 하는데 장사가 더 잘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대부분 어때요? 길 막히는데 복잡해지는데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도 필요 없어요. 바로 가면 돼요. 조합으로. 자, 요게 재개발 재건축은 요게 한 4년, 5년 걸리는 계획 단계예요. 여기는 이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소규모 정비가 가로택이 짧게 한다, 짧게 걸린다는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벌써 4년, 5년을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조합 설립 인가를 하면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는 뭐 인가 절차는 뭐 일단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에서 다 통지할 겁니다. 조합 설립이 한다는 거는 시행자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자, 조합이 시행하고 하면은 조합 시행인가.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면은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재난 상황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토지주택 LH 등이 시행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회사, 등록업자, 신탁업자. 자, 이런 업자들이 지정개발자라고 합니다. 자,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시정비법에도 있는데 뭐 서초동 어디 보면은 저거 재건축인데 아직 사업 시행인가도 안 됐는데 그 건설회사가 붙어 있어요. 뭔가 했더니 공동시행자였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는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우리가 절차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건축 심의 등 교통영향 평가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한단 말이냐?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얘기하면서 이런 걸 다 담아있죠. 왜냐하면 이건 개별법에 있는 거예요. 건축심의는 건축법에 있어요. 그리고 뭐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건 교통 관련 법에 있는데 거기 관련 심의를 받아야 사업시행 인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심의, 근데 요 전에 건축심의는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몇 평짜리 몇 세대 짓느냐, 그 다음에 지하면적 주택대수는 몇 대고, 그 다음에 각 평면, 아파트 유닛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나옵니다. 건축심의. 그래서 요 사이에 건축심의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요 전에 총회를 해가지고 건축심의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대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건축심의 사이에 있고 그 전에 총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심의 필요할 경우에 통합심의라는데 통합심의라는 거는 건축심의하고 아까 받아야 될 게 뭐 교통영향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죠. 자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한다는 거죠. 건축심의 다 받고 좀 기다렸다가 교평 또 받고 하다 보면은 단계별로 다 쫓아가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신청, 건축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죠. 관리처분을 하면은 내가 옛날에 어느 지역에 권리가액이 얼마였고 몇 평 살았는데 34평 갈 때 돈을 얼마 내더라, 이런 게 관리처분 계획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사업시행 인가 후에 하는데 요 소규모 정비에서는 건축심의 요 사이에 그거를 다 한다는 겁니다. 90일 이내 분양 신청을 건축심의 끝나면 받아서
요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시행 인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합쳐놓은 겁니다. 두 개 절차를 하나로 만든 거죠. 사업시행 인가를 한 다음에 관리처분 때까지는 통상 사업시행 인가 나오고 관리처분까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거를 단축시켰다는 그렇게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이 사업시행인가 나면은 관리처분계획까지 끝난 걸로 보고 2주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이런 절차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 정비사업 대비 5년에서 8년 단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미 4, 5년은 벌써 단축해놨어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2주 기간 짧게 걸리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작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 35층까지 있죠. 35층까지 지으려면 통상 40개월 정도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규모가 뭐 우리는 5천 세대 지니까 오래 걸린다. 그건 틀린 말이고요. 몇 층 지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이게 이퀄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층수로 판단하시는 건데 통상 우리가 이제 소규모 정비는 그런 35층까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1년 이상을 또 세이브를 하고 그래서 5년에서 8년 단축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는 아까 허그란 말이 있는데 허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데요. 초기 사업비라는 얘기가 있고 본사업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초기 사업비라는 얘기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돈 있어야 하죠. 뭐 하다못해 장소를 대여하든 회의를 하든 다 돈 있어야 합니다. 운영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려면 맡겨야 되죠. 용역비 있어야 되고 자,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하고 분양 전까지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에 필요한 걸 초기라고 해서 초기 사업비라고 부릅니다. 이 돈을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대여를 해줍니다. 금리는 뭐 2.2%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금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시중금리는 뭐뭐뭐 변동 기준인데 기금은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업비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이거는 용역비나 총회비용 이런 일반 경비라고 한다면 실제로 공사비부터 해가지고 각종 비용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것도 상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계속 들죠. 그래서 본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여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뭐 임대 주택을 20%까지 넣을 경우에는 70%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공공이 시행한다 그러면 90%까지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2.2%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뭐 시중금리도 항상 변하죠. 요거는 제가 2.2%를 쓴 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이었고요. 지금 또 찾아보면은 변동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주비 역시 그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주비는 담보대출이죠, 기본이죠. 왜냐하면 조합원 토진 소유자가 이사를 할 집이 원래 있죠. 당연히 담보대출 가능하죠. 근데 은행 빌리기 어렵고 금리 비싸죠. 근데 역시 이주비에 대해서 저렴한 금리로 대여가 됩니다. 근데 어디나 금리는 한도가 있죠. 그런 거는 금리라니까 그 빌려드리는 총액 정도는 이 정도로 혜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까지 이제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합해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가로택 정비 사업을 위주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로택 정비 사업 내용은 좀 많이 생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가로택 정비 사업은 17년 2월 달에 이제 독립해서 들어왔다. 그 다음에 가로를 대상으로 한다. 길 범위 안에서. 요거는 설명드린 거고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1만 제곱미터의 가로고요. 자, 길입니다. 길 범위 내에서. 그리고 20호 이상 말씀드렸죠. 동의 조건 80% 이상, 노후도 3분의 2 이상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준비위원회 대표하신 분들은 토진 소유자한테 조합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죠. 이거는 이 법의 23조 1항에 따라서
동의서를 진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2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하는 동의서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은 법, 시행령이 있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규칙은 해당 관계부처 장의 령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령 하면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동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소규모주택 정비법 내에 시행규칙의 첨부에 이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양식에 따라서 받아라. 요 얘기입니다. 임의로 동의서를 만들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성명 자필로 기재를 해라. 지장날인.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인감도장 찍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장 찍습니다. 지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게 동의할 때 이렇게 하시죠. 철회할 때도 똑같습니다. 철회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철회할 때는 어떻게 하죠? 언제적 제가 그 조합 설립 동의한 그 동의서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 명확히 기재하시고 똑같이 첨부할 것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양식이 아까 말씀드린 요 국토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동의서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별지서식 몇 다시 몇 해서 이렇게 법에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것 이렇게. 그리고 뭐 기타 어떤 사항은 어떤 내용을 넣는다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르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남에게 비용의 분담에 대한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 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확정하고 조합은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 정하는 바에 서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정 방법은 예시와 같다. 이런 식까지도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제출했지만 처리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신다면 날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자, 조합 설립 동의서는 철회는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요거는 아까 시행규칙의 별표 서식에, 그러니까 별지 서식에 나온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되는 그 설계 개요, 정비 사업비 뭐 이런 아주 동의의 기본이 된 사항이 이런 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조합이 동의서를 이제 받다가 본인이 계획을 바꾼 거죠. 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철회 시 주의할 점은, 자, 이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철회서에 아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동의한 조합에서 요청한 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다. 이거 명시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뭐 조합 설립의 철회에 대한 궁극적인 의사표시면 이건 말이 어렵죠. 명확히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쓰시지 않고 이건 분명히 내가 처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조합 방문하시고 구청도 하나 두시면 돼요. 혹시 이제 의심하시잖아요. 뭐 또 처리 안 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100% 반영됩니다. 다만 모든 정비 사업은 표가 얘기합니다. 표가 뭐 모든 세상이 그렇죠.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한다 하더라도 뭐 반대가 많으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무조건 사업하도록 끌고 가는 사업은 이제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은 뭐 요거는 이제 그 시행령 34조 이런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도정법 33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정비법을 보면서 동의서 카운트하는 거 어떡하지? 도정법 보시면 된다고 해서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고요. 철회 방법도 역시 철회 요건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은 뭐 굳이 제 설명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니까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궁금하시면 아까 이제 구청장님 말씀하셨죠. 뭐 그냥 이웃끼리 이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지원단 전화 한 통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추정 분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 재건축 시공자 선정 홍보에서 제가 관여를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러니까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 하나는 제가 관여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희 부동산원에서 실태 점검을 나갔던 하나의 현장이고, 하나는 우리 부동산원이 과거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도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게 LH하고 한국감정원, 그때 감정원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진입을 해라 해서 그때까지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했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시공사, 두 개의 시공사가 극렬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좀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중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제안 절대 못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를 뽑아주시면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60% 이하로 책정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카피를 돌렸어요. 홍보물을.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 시 높게 평가되도록 협의를 해서 조합원 부담을 적게, 이익은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카피를 해서 조합원 돌렸어요. 이걸 본 조합원은 당연히 이쪽에서 이에 혹합니다. 조합에서 이건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요. 조합원들은 누굴 믿을까요? 아무리 조합이 열심히 해도 시공사를 믿어요. 이상하게. 시공사가 아무리 저 사람들 도둑놈이라고 해도 조합원들은 시공사를 더 신뢰합니다. 독특해요. 요즘도 그래요. 그런 현상은 많아요. 자, 많은 조합원들이 그쪽 시공사 쪽에서 표를 던졌습니다. 그쪽 시공사가 됐죠. 조합장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2010년도 그쳤는데 조합장은 더 이상 말렸다가는 조합장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상대편 시공사 편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잘릴 판이에요. 더 이상 말 못했어요. 시공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그래서 쭉 가서 관리처분 때가 됐습니다. 관리처분 때에 대해서 자,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안 되죠. 왜?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얘기거든요. 답은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보다 낮춰도 조합원 분담금을 내려가지가 않아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도 조합원 분양가는 높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원 종전산 평가를 낮게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 또는 이 시공사가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굴지의 시공사예요. 10대 시공사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이건 모를 수도 없는데 이 얘기했다는 거는 기만한 거잖아요. 사기죠. 근데 많은 조합원들은 이 얘기를 믿고요. 이게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세월이 10년이라는 얘기 흘렀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은 다 알아. 그런데도 이 얘기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담금의 원리하고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쉽게 우리가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재개발 모든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집 헐고 새집 짓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으려고 하면 맨 처음에 뭐 하죠? 물론 뭐 건축업자 찾아오고 하는데 뭐 하죠? 주변에 알리죠. 미안하다고. 시끄러울 거라고. 알리죠. 뭐 떡도 돌리고 가끔 뭐 아저씨들은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하죠. 왜 그래요? 지으면 시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내가 짓는데 이만큼 또 높일 거야. 너네 햇빛이 가릴지 몰라. 얼마나 미안해. 뒷집에. 얘기하죠. 그 사람들 기분 좋을까요? 뒷집?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뭐라도 해줘야지. 뭐라도 해줍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반시설 환경이 부담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로 공원부터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죠. 주변은. 다 주변은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획 수립을 누군가 해야죠. 누가? 국가가 그래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네 더 이상 반대하지도 말고 더 이만큼 더 넘어가지도 말아줘. 합리적인 선에서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 정비계획 수립이 규제죠.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업.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 때문에 이 정비계획이나 계획 수립 사업 시행 계획 공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자, 지금에서 축소 해가지고 한 집 하나로 이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제가 건물 100평에 땅 10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한 30년이 됐어요.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죠. 그래서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땅 100평에 그냥 100평 새로 짓기에는 아깝죠. 땅이 아깝죠. 그래서 200평을 짓고자 합니다. 지상으로 200평. 요 얘기는 용적률 200%. 용적률은 뭐냐? 지상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이게 용적률이에요. 200%. 자, 제가 혼자 이걸 뭐 콘크리트 치고 타설하고 못지를 못하죠. 건축업자가 가야죠. 갔더니 5억 달라고 합니다. 이 집 짓는데. 그래서 5억 주기로 했어요. 뭐 딴 데도 알아보니까 견적서 받아보니까 다 5억 5천 그래요. 5억짜리 선택을 했습니다. 짓기로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0평까지 살 필요가 없어. 그 전에 100평에서 잘 살았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140평만 내가 들어가 살겠다. 60평 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통상 우리가 새집 질 때 어떻게 해요? 팔거나 전세 주죠. 그 전세금으로 건축비 일부 대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팔기로 했습니다. 60평 팔기로 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얘기도 상담해 보니까 2억에 팔 수 있습니다. 2억에. 자, 짓는데 5억, 140평 난 들어가고 남는 거 60평 2억이 팔아요. 자, 그럼 나는 140평에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3억. 얘가 분담금이에요. 얘는 뭐예요? 일반 분양. 아까 건축업자한테 줄 5억 뭐죠? 정비사업비. 자, 이 세 가지가 분담금을 결정해요. 뭐라고 그랬죠? 정비사업비, 시공 건축 업자한테 줄 거. 그 다음에 일반 분양 팔 거 60평. 또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얼마큼 짓느냐. 왜? 200평을 줘야 이게 남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는데 남들은 하나 빠졌잖아요. 조합원. 얘는 조합원. 난 조합원이에요. 140평. 얘는 얼마지? 내가 왜 알아요? 이거? 내가 낼 돈만 알려면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죠? 조합원 분양가.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해할 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비사업할 때, 재개발할 때 돈 얼마 들지? 사업비 내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다 갖고 있겠다. 사업비 5억 들잖아요. 만약에 500억이다. 500억 다 내면 다 우리 거잖아요, 이게. 일부를 가져가니까 나머지 파니까 이제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볼게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축업자가 자재 파동, 철근값 인상 등의 이유로 6억을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아니면 죽어도 못한대요. 6억 주기로 했어요. 뭐 횡포면 횡포가 어쩔 수 없지만 6억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140평 내가 들어가는데 얼마 들죠? 아까는 5억에서 2억 빼니까 3억만 들었는데 이게 6억 돼버렸으니까 얘는 2억이 팔잖아요. 4억 되잖아요. 정비사업비가 올라가니까 분담금이 올라갔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정비사업 정체 자체가 뭐냐면 정비사업비기 때문에.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일도 생기지만 좋은 일도 생겼어요. 60평을 2억에 팔 수 있었는데 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2배가 뛰었어요. 4억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4억에. 6억 주고 4억에 팔았어요. 요거 들어가는데 얼마죠? 2억이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담금은 내려간다. 간단하죠? 이 논리. 또 하나, 앞으로 돌아가서 200평을 짓는 게 아니라 300평을 짓 수 있다.
그러면 난 140평 들어가고 160평을 팔잖아요. 160평 건립하는 비용보다 파는 매출이 훨씬 크죠. 차액이. 용적률 더 지면 뭐죠? 분담금 내려간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근데 모든 재개발은 이거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뭐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싸서 우리가 분담금이 낮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종전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받아가지고 우리가 분담금이 낮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왜 필요하냐?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짓는데 아까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했죠. 제 친구가 옆집입니다. 너만 짓지 말고 나도 짓자. 근데 나는 이 도로 골목 변에 있고 얘는 이 집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친구 집하고 제 집하고 누가 좋아요? 땅만 차지하면 제 땅이 훨씬 좋아요. 그 얘기는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건물도 내가 100평인데 얘는 건물이 150평이야. 넓어. 새 거예요. 얘가 좋고. 자, 근데 땅을 생각하면은 내가 얘랑 같이 똑같이 나누면은 손해고, 건물 생각하면 얘가 유리하고, 구분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제일 편한 거, 감정평가하면 돼요. 둘이 내놓은 자산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몇 대 몇이냐만 알면 돼요. 그렇게 알면 이 사업비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6억 들어갔다 똑같은 집을 짓 때 나누면 돼요. 근데 또 들어가는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아니라 좀 많이 짓겠죠. 이렇게. 근데 나는 140평, 이 사람은 170평을 가져가. 이것도 머리 아파요. 평가하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두 개를 평가하고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그 몇 대 몇만 있으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둘이. 그게 뭐냐? 비례율.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감정평가, 종전자산 평가액. 평가액은 얼마냐가 아니라 나와 내 친구가 비율이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누기 위한 건데.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권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필요해요. 왜? 서로 나눠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가져갔냐 이건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애초에 둘이 합해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하다? 정비사업비, 일반 분양수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비례율 이게 왜 나왔냐?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조합원이 투자한 자산가액 말로만 자산가액이 아니라 알아야 되죠. 평가를 통해서 서로 비율을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대물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 좀 어렵죠. 요게 하나의 산식이자 용어인데 일단 앞서서 자 비례율은 사업성 지표가 아니에요. 비율 높다고 사업성이 좋다? 꼭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비율이 높으면 통상 사업성이 좋습니다. 비율이 낮으면 통상 사업성이 낮은 건 맞아요. 근데 비율 자체만 가지고 사업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왜 필요하냐? 저랑 친구들 다 같이 하는데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감도는 새로 진 아파트 단지의 조감도 한 매출을 5천억 정도로 잡았어요. 이 집을 다 짓고 조합원들이 하나도 안 가지고 다 팔았다고 치자고요. 그때 5천억입니다. 이게 5천억 원치의 단지를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상가도 짓고 다 짓겠죠. 이 단지를 짓는데 똑같이 개인이면 업자를 찾아가죠. 건축업자를. 여기는 시공사 뽑고 설계사 뽑고 다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구합니다. 총사업비 3,100억이 들었어요. 두 개를 빼면은 통상 개발이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빼보죠. 5천억에서 이 단지를 짓기 위해서 3,100억을 들였는데 1,900억이 나왔어요. 얘는 뭘까요? 저게 총 권리가액이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거를 짓기 위해서 사업비 들었죠. 또 든 게 뭐 있죠? 땅이 있죠. 그 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땅. 원래는 여기 있어. 얼마인지 모르는 땅하고 이 사업비를 합해가지고 얘를 만든 거죠. 원래는. 자, 이 얼마인지 모르는 땅은 나중에 얼마 된 거다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이게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얼마였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였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평가한다면 돼요. 자, 이렇게 100여 명 정도의 이런 소유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균등하게 그렸지만 다 틀립니다. 여기 A는 이제 저라고 생각할 때
저는 평가를 다 해보니까 이 전체 금액이 2천억인데 그 중에 0.3%에 해당합니다. 제가 비율을 따졌더니 약 그 6억 정도의 평가액을 가졌거든요. 제가 토지 건물이 아까 그게. 그런데 그러면 종전에 내가 요걸 짓기 전에 종전에 3%를 내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이 가에 여기서 제가 3%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요 3%를 계산했더니 요거의 3%는 약 5.7억이에요. 1,900억에. 그러면 나는 5.7억만큼 이 새로 지은 데에 지분이 있는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여기 112제곱미터가 요게 8억이네 아파트. 그럼 여기 8억에서 내 지분을 활용해서 분양을 받아야지. 8억짜리에서 내 지분 권리가 5.7억을 나 가져갈게. 그래도 모자라 2.3억 모자라잖아. 이건 돈 내야죠. 이게 분담금. 자, 이거를 계산하는데 야 굳이 무슨 3%야. 자, 종전재산 총 합했더니 몇 억이야? 2천억. 새로 권리가가 얼마야? 개발이 1,900억. 비율 95%. 그러면 평가 금액은 이제 통지되죠. 6억. 야, 6억에다 95% 곱하니까 네가 분양받을 수 있는 가액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비례율. 비례율 정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산식으로 얘기하면 전체 아까 그림에서 요거 있죠? 새로 진 모든 토지 건축물 총액. 죄송합니다. 총액. 조합원 일반 분양가들 총 분양가 총액. 여기에서 사업비를 뺐죠. 그리고 요거를 분모해서 원래 출자했던 종전재산 평가 총액 똑같은 거예요. 이 종전재산 평가 총액하고 위에가 분자, 여기 분모. 요 산식이 비례율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종전자산 평가라는 건 뭐죠? 자, 사업 시행 인가 때 또는 건축 심의 때 그때 감정평가가 평가를 해요. 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하면 사업성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평가액이 높겠죠. 그죠? 분모가 높아져요. 사업성이 좋다는 건 뭐예요? 일반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데는 종전재산 평가도 높고 얘도 높아요. 100% 나오고. 사업성이 안 좋은 데는 어때요? 평가가 높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낮아져요. 분양가도 낮아요. 100%. 비례율 자체는 애초에 100%에 귀속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돈 내는 건 똑같잖아요. 총액은.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 비례율 산식은 이런 거고 비례율은 종전자산평가 총액 내가 출자한 금액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신축받는 아파트를 얼만큼 가져가면서 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거를 만드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분율이라는 거 있는데 뭐 가로택 정비 사업에서 지분제 사업은 없으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요. 종전자산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서울시 이렇게 매뉴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시가액. 공동주택은 지금 이신청 기간이죠. 우리가 이신청 기간이 아마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인데 거기에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다세대는 그 열람 가격이 얼마라고 알 수 있어요. 공시. 그러니까 세금 내는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은 이미 끝났죠. 끝났어요. 단독주택도 역시 다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지가. 자, 이런 공시 가격을 가지고 각 보정률을 정해서 그 기존 총액을 만듭니다. 종전 이렇게 여기는 뭐 다른 곳이에요. 부여가 관계없는 샘플인데, 야 여기에 도로변 집들이 있고 요 안쪽 주택이 있고 여기는 뭐 선형도 안 좋은 쪽에 뭐 막다른 집도 있고 여기는 상가 지역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모든 지역은 다 섞여 있어요. 주택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다 틀리겠죠. 자, 도로변 비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비싸죠. 뒤에는 막다른 집 훨씬 싸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물론 부동산 가격 공시로 어느 정도 차등은 나지만 공시가격은 세금을 위한 거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단독주택은 너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고 다세대는 뭐 1.2를 하고 아파트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한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계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또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아파트 되면은 로얄층 오고 비로얄층 오고 가격이 다르죠. 뭐 추첨 잘못해가지고 1층 갔다고 억울하죠. 돈이라도 적게 내야 되니까 적게 분양가 책정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평가 방법에 의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감정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산,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 역시 감정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시행령 법에 따라서 조합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일반 분양가는 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이상 인근 신축주택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시설은 임대주택을 지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용적률 완화를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지은다. 그럼 건축비만 또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임대주택 매각 비용은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을 총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양 수입을 계산한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엑셀표로 이제 합산이 되면 조합원 분양 가격, 조합원 분양 총액은 얼마, 일반 분양 얼마, 임대 매각 얼마에서 단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용 기준에 만들어서 나옵니다. 이거는 샘플이니까 이제 있다고만 보시면 되고 정비사업비는 지금 뭐 우리 서울시 정부 몽땅 그쪽에 정비사업비 수정 프로그램 보면 40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 규모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뭐 40가지가 될 수 있고 5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공사비죠.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도시계획 각종 요약해가지고 40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40개 항목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그 재세공과 유사한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 15개 빼면은 조합이나 여기서 관리해야 될 업체들이 20개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자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 분담금의 정체는 뭐다? 정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거는 사업 끝날 때까지 예측되는 사업비 추산액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통상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점검하러 많이 다니는 점검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관리처분 때까지 실제 어떤 업체랑 계약된 금액을 다 명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설계비용도 할 거거든. 사업계획에 설계비용 한다고 다 적혀 있으면서 그러면 설계비 더 줘야죠. 도시계획 더 줘야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 몽땅에는 40에서 50가지 항목으로 관리가 돼 있고 이 중에서 한 15개에서 20개 빼면은 관리해야 될 업체가 30개, 20개, 30개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계약 관리를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관리 쪽에서 중요시하고 실태 점검을 해서 걸리는 것도 계약 관리고 계약 관리를 잘못해서 실태 점검에서 걸리면 거기다가 수사 의뢰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비는 예시를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사비 항목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청산금도 있고, 뭐, 손실보상, 소송비, 신탁등기비, 운영비부터 해서 지질조사비, 정비계획 수립, 뭐, 건축, 설기, 감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사업 시행자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관리를 그 민간 시행자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제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 제도가 도시정비법에 최초로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 저희하고 LH가 그 업무를 수행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추정분담금 산출하면은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비례율 나왔잖아요. 비례율 나왔으면 조합원 뭐 내가 이제 조합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토지인 소유자 한 사람이면은 정보몽땅 사이트에 통상 통지를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보면은 뭐 본인의 이제 내 추산액, 종전 추산액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 비례율 나와요. 저항 분양가 나와요. 나오면 그냥 곱해서 빼면 됩니다. 자, 이 통지된 사항, 보통 정보몽땅에서 공개된 사항 보면 종전자산이 4억이다. 희망평형 분양가가 5억이다. 근데 비례율이 95%다.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 하면은 권리가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권리가. 그래서 4억에서 95% 곱하면 3.8억. 내 권리입니다. 개발 후에 자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자산 후에
내가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3,800으로 가져가는데 나머지 돈 내면 된다. 1.2억 추정분담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한데 우리가 설명은 좀 복잡하게 하죠. 뭐 저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다만 아셔야 될 게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추정분담금 뭐다? 사업비다. 사업비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일반 분양 수입이 있으면 그걸 뺀 거다. 그 금액이 분담금이기 때문에 시공사 공사비 더 달란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뭐 평가액이 높아야 보상이 많다. 보상이 많다기보다도 이제 뭐 부담이 적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의사항을 좀 보시면요. 사업 일정을 유의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입사를 한 회사가 건설회사였고 입사를 해서 앉은 자리가 처음에는 재무회계 쪽이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재개발재건축 사업부로 와가지고 9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여태까지 재개발재건축을 그 업무에서 논 적은 통상 1년 반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재건축만 했어요. 그 와중에 사업기획과 사업성 분석 물론 실물관리도 많이 했지만 하다 보면 후배들도 많이 강의도 하고 가르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사업을 분석하고 기획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현황 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보면은 토지용 계획을 제일 먼저 보고 그것만 봅니다. 건축 계획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땅만 확정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건축 계획이에요. 또 사업 일정, 사업비를 계산하고 분양 일정을 잡고 하는데 얘 사업 일정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은 사업성 분석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금융비용과 운영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조합원 단합이 잘 돼서 저희가 이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가잖아요. 가끔 조합장님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1000세대가 이주하는데 너무 크죠. 500세대 이주하는데 이주 철거 기간을 합해서 6개월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아파트고 보면 아파트 거의 다 성면 나오거든요. 성면하고 이것만 해도 5개월인데 그럼 한 달 동안 이사 다 하고 하냐. 이런 말씀해요. 단합이 잘 돼서 3개월 내에 이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명도소송까지 가잖아요. 6개월짜리예요 이것도. 그냥 철거만 해도 2, 3개월 걸리죠. 물론 단독주택군들은 금방 합니다. 근데 그나마 부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잔재 처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성명이 나오면은 한 2달 더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 일정은 정확하게 잡아야지. 제가 추정분담 검증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볼 게 없어요. 다 틀어졌으니까. 자, 이거 잘 잡으셔야 되고 계획 수립할 때. 옆 단지는 의사결정이 늦어가지고 사업이 오래 걸렸는데 우리 단지는 단합이 잘 돼서 의사결정 빨라. 그런 적 없어요. 어디나 다 100명 조합이 10명, 20명짜리 조합이요. 다 100% 동의하는 거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를 갖고 와서 이 사업 계획을 짜라. 이게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비용이 다 연동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이게 모르시는 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그 가로택 쪽도 세채까지 가능하죠. 통상.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관리처분 검증을 많이 저희가 1년에 저희 기관이 한 40개에서 60개까지 해요. 관리처분 검증을. 가끔 이런 게 요즘에 많이 와요. 작년부터. 1+1,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채를 일반 분양 가격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관리처분. 그럼 저희는 부적정을 때려요. 그거는. 보완해 오라고. 근데 이해는 합니다. 자, 모든 조합원들이 다 한 채씩 가져가요. 저 사람만 2채 가져가. 물론 저 사람은 집이 넓었어요.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채를 가져간다는 건 그런 법적 기능을 했는데 한 채만 가져간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 더 가져가는데 최소한 저 사람은 일반 분양 가격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회적 정의에 맞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딱 해. 근데 조합장님도 보니까 2채를 가져가네. 조합장님도 당연히 그러면은 그럼 맞다. 내가 좀 희생해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리처분에 한 채를 일반 분양 가격으로 해서 조합 차등을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총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합원 총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에서 요거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사람 분담금을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두 채 가진 한 채를 높이잖아요. 그럼 내가 돈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이거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뭐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전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은 조합원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여기에 돈 내야 될 게 100억이에요, 만약에. 왜? 그 돈 어떻게 계산하죠? 총 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 어떻게 나눌지 몰라. 100억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종전자산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낼 돈은 내가 2억이야. 이 중에 어떤 분은 3, 4평 가서 1억 5천을 내요. 제 분양가만 살짝 높이잖아. 아니 전체 분양가를 10%를 들거나 내리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아까 2억 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 2억 1천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1억 5천 낸 사람이 1억 4천이 돼요. 이 전체 범위에서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위에서 조율을 맞춰야지 임의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법에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조합원 분양가, 종무자산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고 돼 있지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이런 얘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거를. 조합원 분양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최대한 1시간 반 마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부드릴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쉬운 사업은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각 구청도 많이 다녔고 일도 많이 해보고 국토부 서울시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강북구 몇 개 구청이 이렇게 지원단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소규모 정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어요. 속된 말로 그냥 안 좋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오늘 이 자리 제 강의 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 외에도 언제든지 지원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